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멘토님. 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좀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종목이 못 올라가고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 보통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면 네. 그 준비를 사모님께서 다 하십니까? 아니면 몸만 가시는 거 아니십니까? 거의 돈만 갖고 갑니다. 아, 예. 그렇죠. 돈만 갖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휴가나, 그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보통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맛집 검색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에 대한 준비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전에는 황열하고 홍역에 대한, 준비를 좀 감염 예방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거 꼭 중요하다는 거 좀 아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예방주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증시 주요 뉴스들 잠깐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제일 큰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극명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영준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진짜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막, 네.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여행 가기도 전에, 예. 여기서 이미 홍역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자, 이 코스피장하고 코스닥장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대형주의 장이 이제 예전처럼 10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간다 이런 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공백을 메꿀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종목별 장세인데, 종목별로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차이는 없다고 봐요. 결국 이제 좋은 쪽으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오늘 7포인트 정도 상승, 1.46포인트, 그리고 거래소, 거래량은 아직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중소형주의 그 반격은 시작됐다. 사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뭐냐면 중소형주 조금만 뭐 이제 이상해지고 대형주 올라가면은 이제 뭐 대형주 간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 사람들 오늘 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결국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힘들지만 지금 버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장이 계속 간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소형주의 반경은 시작됐다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그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경제 지표가 그 호조가 되면서, 결국 이제 종목별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그 선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은 계속 쓸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쓰는 장의 중심축에는 어디에 있냐. 뭐 삼성전자가 다시 200만 원을 간다. 뭐 현대차가 30만 원을 간다. 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라고 얘기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들, 그리고 계속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종목의 2단계 상승, 그러니까 아니면 2단계 종목, 두 번째 대세 상승을 이끄는 종목군들이 형성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무차별적인 반등입니다. 무차별적인 반등의 이유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 봤을 때는 무차별적인 반등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종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할 시기이지, 뭐 지수가 얼마 간다 사실 의미 없잖아요. 뭐 그런 거보다는 종목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중소형주 죽는다고 생난리를 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죠? 중소형주 코스닥 다 죽는다! 이러면서 난리 치시던 분이 계셨는데. 뭐, 저하고 비슷한 사투리 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셨는데, 중소형주가 굉장히 지금 좀 강하게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5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 좀 예측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524포인트 저점을 형성시켜 놓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지금 실적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도,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바닥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강하죠. 그죠? 그 강세와, 성장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의 전제 조건들이 좀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첫 번째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살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중국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제 시진핑, 이제 곧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가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뭐 서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뭐 플러스 요소가 있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자국 내에서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던져주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냐라고 본다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를 확 뒤집을 만한 그런 뭐 엄청난 사건은 있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치는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따라다녔다가 저 따라다녔다. 즉, 갈아타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장이 분명 아닙니다. 지금은 종목적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좋은 종목이라면 꾹 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또 투자 전략, 뭐, 물론 종목, 별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굳이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대형주다, 소형주다, 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좀 업황이 좀 좋아질 쪽에 그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눈높이나 잣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이제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지겹잖아요.
뭐냐면 삼성전자 저평가, 그리고 현대차 저평가, 실적 계속 좋아진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게 이제 환율 변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겨운 얘기가 뭐냐면 PBR 1 미만. 이런 얘기 갖고는 지금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저평가 영역의 종목군의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의 매매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그 형성하고 있는 미래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태양광에 굳이 중소형주만 논할 필요는 없겠죠. 태양광에서 대형주 쪽에서도 괜찮은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체라면 그쪽이 맞는 거고 아니면 뭐 바이오 쪽에서도 대형 쪽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쪽도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어느 쪽이 이긴다라는 얘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면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코스피가 이기냐 아니면 중소형주가 이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종목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웬만큼 초대형주가 아닌 상태에서의 웬만한 종목들은 종목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굳이 코스피, 코스닥 나누실 필요 없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중요합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빠르게 올라와서 수익으로,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하지, 코스피, 코스닥,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심지궂은 매매 여전히 좀 하시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인데요. 오늘 뭐 대만 LED 업체죠. 이 대만의 회사들이 합병이 되면서 이 치킨 게임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반도체 쪽에 D램 쪽에 치킨 게임하고 좀 비교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들이 우세했고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LED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멘토님께서 또 얘기하셨던 루멘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좀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우리 ENL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 서울 반도체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한다고 봅니다. 예.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LED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LED 업황이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5만 원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결코,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좀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LED 업황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좋아질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결국 그런 맥락에서는 2015년도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이제 LED 쪽에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LED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에서 시장이 개화되고, 그리고 또 형광등 판매 금지 조치가 또 한 번 개화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반도체 지금 실적 기준으로 2,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서울 반도체가 조명 쪽에 유럽 쪽의 라인들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규모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스마트폰 1억대 삼성전자에 팔았을 때 주가 안 올라갔죠. 근데 3억 대 팔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삼성전자가 6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올라오는 사이클이 거기서 걸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은 2014년도보다는 오히려 2015년도를 좀 기대해야 될 거고,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LED 업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준비들이 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대만 업체 이번에 합병해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는 분명히 한 업체는 굉장히 재무 구조로 좀 위험했습니다. 근데 두 개가 합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 근데 이제 대부분 LED 업체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업황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선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게 선투자를 잘못해갖고 엄청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LED 쪽에 적자 부분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고전을 많이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자금력이 있었던 업체들은 살아남았고 자금력을 갖고 버텼던 업체들은 이제 견뎌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화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LED 업황의 전체적인 업체들의 전반적으로 깔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LED 업체에서는 아무거나 살아남았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산업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들을 골라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LED 쪽은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당한 어떤 계좌의 수익의 기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특징주로 뽑은 것이 서울 반도체를 특징적으로 뽑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LED 업체 전체적으로 뽑고 싶은 거고 오늘 사실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ENL 아니면 누멘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우리 조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떤 부분에 좀 강하냐면 IT 부품 쪽에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누멘스 같은 경우도 IT 부품 쪽에 강하죠. 단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조명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반등폭이 컸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LED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로 진입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면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의 순환이 덩어리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툭툭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거기다 이유를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쪽의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심 키워드가 뭐냐면 낙폭 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이 LED,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진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부터 시작해, 자동차용 매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야 자체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교체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그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저는 서울 반도체 계속, 긍정적인 회사이다. 즉, 굉장히 실적을, 정직하게 발표하는 회사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 다시 5만 원대 충분히 온다는 얘기까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GS건설입니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웠었는데 오늘 좀 가볍게 한 7% 가까이 되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장중에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의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것 같은데요. 자, GS건설 굉장히 참, 박스권 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그렇게 보셔야죠. 이제 그 GS건설이 사실 GS그룹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좋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장 발목을 잡는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해서 그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쇼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장을 좀 지배했다고 본다면 올해는 이 실적 쇼크가 해소가 되면서 거꾸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하반기에 대한 해외 수주 기대감인데 사실 지금 이제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이제 크게 기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이러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 수주의 양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업체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외 수주를 받았을 때 실적으로 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 건설주를 갖다가 이제는 내수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조선업체도 역시 해외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 건설주들도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해외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2011년도 이후 최고의 수주량이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각 기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설업체들 특히나 해외 쪽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최악의 국면은 분명히 지났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한 뉴스 하나 때문에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소는 좀 약했고 코스닥이 좀 강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그거보다 상관없이 결국은 낙폭과대 쪽에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 쪽에서 분명히 건설업종도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뭐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이 먼저 움직였을 건데 최근에 가장 건설업종 중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현대건설이라고 본다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매가 강하게 형성된 것은 GS건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건설주의 특징주를 꼽는다면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이 특징주 쪽에서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이 기대감만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즉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와 그리고 이 DTI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가계 대출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바로 이 이기 경제 쪽에서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기 부양, 즉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나요? 대구 수성구 쪽에 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청약 열풍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경기 과연 살아 돌아올까에 대한 부분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뭉쳐서 살고 그러던 이제 다가구 세대, 다인 세대에서 이제 1인 가구 세대로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자, 이 부동산 경기 쉽게 살아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품이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지 이것이 부동산이 다시 한번 확 돌아온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조금 못한 내용인 것 같아서 결국은 GS건설, 현대건설 모두 다 해외 수주가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건설 경기 활성화로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 세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강합니다. 바로 LG 전자를 필두로 해갖고 좀 강한 모습들. 결과적으로 LG 전자의 G3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지금 보급화하는 그런 부분들. 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특히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굳이 오늘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꼭 특징 종목으로 잡아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3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핸드폰 쪽에서는 이제 LG전자가, 그러니까 LG그룹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이미 LG가 3위 자리를 놓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자체에 대한 에너지는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G3 출하량, 그러니까 G3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하면서, G3 폰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절대로 LG가 다시금 스마트폰 업계 에서 3위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원투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3, 4위권을 완전히 지금 꿰차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중국 쪽입니다. 근데 중국은 스마트폰의 품질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LG가 그만한 판매량을 다시금 회복하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LG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쪽은 LG하고의 연관관계를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요. 결국 애플과 연합한 연합전선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LG 이노텍이 최근에 LED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애플의 카메라 모듈 비중이 40%대에서 70% 올라온 게 결정적으로 이 기여도가 커진 거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애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거의 17%에서 27%, 30% 뭐 여기까지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이 성장세는 결국은 하반기에 애플이 출시되는 신제품들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이익 기여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LG그룹을 예전에 분석할 때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는 LG전자를 사는 게 맞았고요. 지금은 뭐냐면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애플과의 연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애플과 연관관계가 높은 쪽이 지금 선발대 역할을 하는 거고 LG전자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확한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어떤 판이 결정될 것 같냐면 애플과 LG와 그리고 중국까지 연합을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삼성을 전제로 한 양쪽의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주력 종목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은 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LG 이노텍은 지금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시장의 중심축에 서는 이유들은 결국은 디스플레이 물량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최대의 수혜주가 아마도 LG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뭐 늘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이제 또 저항대 부분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횡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늘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요. 실적이 나오는 순간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오히려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시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횡보 내지 어떤 실적 이후에 조금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7월 1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됐는데요. 오늘장 S넷 종목 4.7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3.2%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죠. 오늘장 삼성 SDI가 3.7% 상승 마감하면서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어제 막상막하 투매쇼에서 정재훈 멘토가 히든카드로 추천한 바이넥스가 매수가 7,450원 미도달로 편입 실패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SK이노베이션이 13.4%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예병군 멘토의 S넷이 13.2%를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2.5%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을, 5위는 조민규 멘토의 윤테스트가 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9.1%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2.7%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9.8%로 2위 자리를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3위는 정동훈 멘토가 68.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투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입니다. 오늘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이제 종목 AS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해서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이제 크루셜텍, 인포뱅크, 삼성 SDI 세 종목인데 우선 삼성 SDI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제일모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출범을 하는 첫날, 오늘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좀 예정돼 있었던 일이죠. PDP 사업부 철수한다. 근데 이제 매출의 비중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는 그동안 이제 가장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사업부였죠. 삼성 SDI가 CRT 라인부터 걷어들이면서 대규모 적자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PDP 라인 쪽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상당히 큰 쪽으로 충격이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다른 삼성 그룹주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 좋았었던 게 장기적인 흐름이었다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PDP 라인을 완전히 걷어들이면서 이제는 삼성 SDI가 더 이상의 디스플레이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에 집중을 하겠다? 제일모직이 하던 일에 그 IT 부품 소재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 그리고 이제 다른 삼성전자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재 쪽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의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완성, 그리고 이제 양극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제 그 한쪽은 유럽 쪽에 강한 어떤 그 고객층을 갖고 있다. 한쪽은 북미 쪽에 강한 고객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쪽은 완성 쪽에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쪽은 소재 쪽에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투자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쪽으로 뭉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구조 단순화시키고요. 그리고 시장은 더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핵심 역량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 그룹주 중에 그래도 먹을 거 있는 거는 삼성 SDI 밖에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자, 일단 삼성 SDI 오늘 차트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이 이제는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에 16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됐었으면 좀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 16만 원을 지지하면서 오늘 기습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꾸로 이제 17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는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크루셜텍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그 좀 문제가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플러스가 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손절 처리가 되고서 그리고 다시 편입됐기 때문에 이걸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하락폭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크루셜텍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내용은 알겠다 이거죠. 내용은 알겠다는 게 뭐냐면 3분기 이후 지문인식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대규모 계약이 예정돼 있다라는 건 알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면서 올라왔었다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의 시기가 조금 실기가 되면서 다소 주가가 좀 요번 하락 사이클에서 좀 강하게 나타났다. 아마 요번에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크루셜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이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잠깐 차트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인 하락의 반 정도는 되돌리는 1,500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AS는 1,500원을 넘기면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오토사라고 얘기하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카의 가장 핵심 솔루션이죠. 결국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고 전체를 통제하는 것들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것들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본다면, 오토사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이 들어볼 단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카에서, 스마트카가 이제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아니면 음악 듣는 거, 아니면 그 안에서 뭐를 하는 거,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동차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로봇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로봇화가 되려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간의 상호 통신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IT 플러스 통신 환경이라고 하고 ICT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ICT 환경이 되려고 하는 쪽에서는 각각의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토사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아직은 조금 빠른 얘기입니다. 아직은 조금 빠른 얘기고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오토사라는 부분은 분명히 미래의 성장성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현대차는 애플과 그리고 이제 여기 인포뱅크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해서 셋이서 스마트카를 만드는데 오토사에 대한 핵심 솔루션을 갖다 인포뱅크에서 제시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관련된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정도 되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융합 산업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회사의 성장 가치 부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종목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하고 융합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광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그리고 ESS,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하나로 놓고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걸 묶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데들이 어디냐면 제주도 실증단지죠. 제주도 실증단지에서 상당히 한 5년 이상 우리나라도 실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내 현실에 좀 맞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표준 모델을 좀 만들었던 거고요. 이 표준 모델을 만드는 거에서의 머리 역할,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융합산업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산업 그 자체 하나만 갖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자동차만 갖고 못 먹고 살고요. 반도체만 갖고 못 먹고 살고요. 그런데 결국은 IT하고 BT하고 연결되면 원격 진료 법안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통신 환경과 반도체가 묶여서 자동차하고 연결되면은 스마트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산업들은 융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업 하나하나만 쪼개놓고서 이 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화돼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산업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회사의 성장 가치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도 있지만, 사실은 자회사가 포진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시장에, 아니면, 글로벌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 성장 산업의 종목군들로, 자회사가 편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올라오면서, 그 가치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 성장성의 가치, 그리고, 현재 어떤 회사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 ICT라는 회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포스코 ICT는 결국 이제 세 가지 사업 구조로 갑니다. 철강 공장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자회사 턴어라운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포스코 ICT는 거의 절대 지분, 70% 이상에 가까운 지분이 누가 갖고 있냐면 포스코가 갖고 있죠. 근데 포스코가 갖고 있는 쪽에서 포스코의 모든 철강 공장 쪽에 대한 공장 자동화, 그리고 내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IT 컨설팅,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컨설팅이 좀 진행되는 쪽이죠. 물류 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그 어떤 뭐 경영진단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방향을 잡을 때 결국은 이제 그 핵심 어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포스코 ICT는 포스코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핵심을 담당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쪽, 그리고 자회사 턴어라운드 쪽, 자회사 턴어라운드 쪽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회사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 ICT는 자체적인 어떤 매출 구조에서 성장성보다는 사실은 포스코에 의존되어 있는 매출 구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가 사실은 오늘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포스코 ICT도 분명한 건 LED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2012년도 매출 LED 매출 400억 떴는데 2013년도에 1000억 떴고요. 2014년도 올해는 아마도 뭐 상당히 좀 올라올 거고요. 지금 2015년도 LED 목표 매출 기준으로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회사 쪽 이제 그 부분들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어떤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우선은 지금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성장성이 멈췄냐 갔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에 좀 반영됐고요. 앞으로는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에서 이제 그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700원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선은 7,7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조금 밑으로 좀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일단 7,500원 정도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오늘 이제 그 양봉을 형성시켰는데 이제 첫 양봉이기 때문에 첫 양봉이고 거래량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따라붙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아침 동시호가 시초가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앞에 고점이 9,350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보통 이제 주식이 보면은 10,000원의 저항, 뭐 20,000원의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로 10,00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를 9,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카드 포스코 ICT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 드디어 스넷이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종목 빠르게 에이스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I스틸 참 고운 놈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참 미운 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곧 예쁜 놈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I스틸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철강합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한국큐빅, SL,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전해드렸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강하게 수익권이었다가 지금 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죠. 그래서 어버브한 반도체로 지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곧 어버브 반도체로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럴 때 매수 권역대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넷이 좀 제일 강한데요. S넷, 제가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 2번이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왜 저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거, 참고해 보신다면, S넷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S넷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에이스 진행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히든카드가 있겠죠. 이 히든카드의 키워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뿌리 기업입니다. 뭐, 뿌리 만드는 회사 아니라니까. 뿌리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그냥 뿌리 기업입니다. 이 뿌리 기업이 주는 의미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특수금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정밀금융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그룹. 자, 이 뿌리그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뿌리그룹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금융의 즉 중소기업 금융을 또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금융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키워드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입니다. 특수금융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요. 이 금융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 사업에, 그러니까 뿌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사업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어떤 동사의 지금 주가의 어떤 긍정적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정밀. 특수금융을 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 기업은 순이익이 많이 발생해야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동사가 결국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동사의 어떤 주가에 지금 긍정적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이 정밀금융에 대한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카드로 준비해온 바로 회사는요. 예, 화신테크입니다. 불처럼 일어나는 화신. 그 화신테크입니다. 자, 이 화신테크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회사가 금융회사라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금융회사인데요, 성서공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실이 있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 자체가, 오랜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인데요. 자, 홈페이지 보시면, 자, 이 금융이 어디 쪽에 금융인지 딱 나옵니다. 고객 감동 실현 딱 나오는데, 자, 요게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 금융이 매출이 많다는 거. 자,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다변화되어 있는 매출처, 바로, 우리 한국 시장 내에 빅5 업체, 자동차 업체에 지금 다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외국계에도 지금 수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 특히 자동차 쪽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준비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금융입니다. 고부가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부가가치가 증가 추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고부가 가치 제품 그러니까 이 회사의 동사의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2010년도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프레스 포밍인데요. 이게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의 특수금형 쪽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범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플로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차량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범퍼를 만들기 히팅 퍼포먼스를 히팅 포메이스 사이즈라고 해서 이 바로 그 핫프레스 포밍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 프로그레시브 포밍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고부가 가치 제품의 금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포밍을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정밀하지 않으면 결코 생산해낼 수가 없죠. 금형 아무리 금형을 잘 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동사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동사에 대한 부분을 또, 자세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하면 여기까지고요. 자, 차트 보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신테크. 자, 잠시만 볼게요. 화신테크. 예. 자, 화신테크.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충분히 지금 잘 오르 급등이 나온 구간에서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를 좀 해보자면 지금 조정 구간 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매수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가 3,555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짝 눌려지는 구간이죠. 3,520원에 매수 가격대를 설정을 좀 해놓겠고요. 목표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저항대가 없는 구간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크게 의미 없고 4,06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180원대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의 히든카드 화신테크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추천 히든카드였습니다. 김영준 멘토님, 밤늦게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